시청자 여러분, 똑똑해집니다. 예, 정치 두뇌가 정치 생쇼 또 오늘도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정치 IQ가 더 높아지는 시간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훌륭한 길잡이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프란체스코 학부 특임 교수 우리 박진영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휴먼앤데이터 소장이신 이은영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약간 빨간 옷 아니었습니까? 네, 빨간 수박 복장입니다. 수박. 아, 저기 빨간색 안에 파란색이니까 박수네 수박이. 네, 여기 저 하나는 TV조선 채널 A형이고 이건 또 우리 진보 유튜브 나올 때 입으시고 예, 그래요. 농담이었고 자, 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이 어제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저는 뭐 다른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윤석열이가 어떻게 저 정치할 것인가, 국정 운영할 것인가 전혀 관심 없고요. 언제 망하나 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예. 아니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생각할 자유가 있잖아요. 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예. 나라가 망하는 것과 윤석열 정권이 망하는 것은 구별을 해야 나라가 망하면 안 되죠. 나라는 절대 안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 수가 것은 있어요. 어떤 일인가 하면 예. 안보 위기, 예. 경제 위기, 예. 이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나 정권의 위기는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윤석열 씨가 언제 망하나 이게 저 사실 관심사고 뭐 우리의 그 기대와는 달리 너무 국가 운영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심지어는 윤석열을 찍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뭐 박수를 받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제가 생각을 바꿀 마음이 있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지하를 뚫기 때문에 0도 아니고 마이너스 때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해왔던 인수위 한 20일 한 거 아닙니까? 네, 20일 동안 봐온 그런 판단입니다. 뭐 인수위 내에 무슨 뭐 성희롱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그런 거 다 뭐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시작하자마자 해촉위원들이 2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인수 있었지만 마지막에 좀 나올 수는 있는데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해촉위원이 나오는 게 희한합니다. 이게 바로 저 윤석열의 그 한계예요. 예. 윤석열이나 뭐 안철수나 뭔 기대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 안철수는 어떻게 될까? 뭐 지금 국무총리 기대했던 것 같은데. 아마 안랩 주식 문제로 국무총리는 하지 않고 그 백지 신탁을 해야 되니까. 네, 다음 당 대표를 노리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당 대표? 네, 합당을 해서 당 대표. 미쳤다고 국민의힘에서 안철수한테 당권을 넘겨줍니까? 그게 지금 윤석열 주류 쪽이 예.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으면은 안철수를 밀 수도 있다라는 기대 심리를 안철수가 가지고 있답니다. 나는 대신 말 잘 들을게. 네. 예. 야, 이거 너무 나이브하다. 그렇습니다. 안철수 정말. 그리고 인수위원장이 총리나 이런 거 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가기는 좀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히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인수위원장 하던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면. 인수위는 보통 이제 그 당선자의 공약을 다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선자 공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보통 갔어요. 역대적에 보면은 네. 뭐 김진표 의원도 인수위원장을 했었고 그래서 인수위는 그렇지만은 이제 그 총리는 이 행정부의 수반 2인자잖아요. 수반은 아니어도 2인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포용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 공직 사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프로필을 가진 분들을 주로 많이 안정감 있는 분들을 많이 좀 배치를 했죠. 네. 우리 윤석열이 한 7차원이라면은 안철수는 한 5.5차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더 높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경험이 또 우리의 있으니까. 그 차원에 좀 더 근접해 있는 사람이다. 안철수가. 예측이 가능하죠. 네, 그렇지. 안철수는. 예. 그래서 그 7차원 대통령, 5.5차원 국무총리 아주 나라가 망할 그런 그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뭐 인수위도 이거 지금 엉터리 인수위예요. 지금 인수위가 한 이야기하고는 현 정부를 비판한 메시지 나온 게 다예요. 인수위가 뭐가 있어? 2주 정도 했으면은 벌써 뭐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통신비나
그다음 뭐 지방 분권 벌써 이슈들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렇지. 미래지향적인 이슈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고 인수위 2주 동안 한 거라고는 현 정부 욕한 거 외에는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기 청와대 이전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3법을 다시 회귀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검찰 권력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을 다 뒤집는 것만 나왔고 비전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지. 겁니다.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네.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려운 게 또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국무총리를 누굴 내세울까? 이것도 관심입니다. 안철수는 뭐 윤핵관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권성동을 비롯해서 누구를 시킬까? 이것도 상당히 관심사고. 제가 뭐 감히 기준을 한번 정해드린다면요. 경험과 네. 경륜이 풍부한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 왜?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잘하는 일일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서 그냥 관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무난한 사람. 예,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는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진보는 나라를 바꾸려고 한다. 보수는 그냥 자신 없으면 관료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관료 출신이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한덕수 얘기 나오더만요. 네, 네, 한덕수 총리 전 총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분이 일단은 호남 출신이에요. 전북 출신이고 그리고 DJ 때도 일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일했었기 때문에 그 관료 사회와 잘 조합을 맞출 수 있는 인물이고 그리고 좀 모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좀 현재로서는 좀 적절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모르죠. 새로운 인물이 또 나올지. 그래서 뭐 총리 그 인준을 두고 네. 이런저런 신경전 쓰기가 싫어가지고 또 지방선거 목전에 두고 그래서 김부겸 유임론도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김부겸 형은 그냥 집으로 가실 모양이고. 근데 참 마지막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5월 10일에 청와대를 이전하는 거를 뭐 돕기로 했다느니 뭐 이런 소리나 나오고 말이죠. 정무 감각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 양반이? 예. 근데 참 나이는 아직은 정치를 충분히 더 하실 수 있는 적인데, 그러니까 그 어쨌든 지금 뭐 은퇴 비슷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정계 은퇴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서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 이제 청와대 이전 합의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진보 진영에서 상당히 좀 안 좋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말이 나오긴 하죠. 네. 근데 뭐 총리로서 합의된 건 아니고 네. 사적인 만남에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아니 같고요. 총리 신분의 사적인 만남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두 사람이 원래 친하대요. 친해요?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이하고 친해? 예. 근데 재밌는 게 윤석열 당선자의 친분 관계가 우리 쪽 진영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기 선거 때 메시지들 보면은 좀 약간 의아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 특히 이재명 후보가 간청했던 그 영업 시간을 뭐 11시까지로 좀 늦추는 거라든지 뭐 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네. 이게 절대 협조가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김부겸 총리에게. 그렇죠. 김부겸 총리가 그 이재명 후보를 뭐 돕건 안 돕건 간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분들 좀 뒷받침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공공의 역할인데 아예 한마디로 쌩 깠어요. 그렇죠. 네. 그 당시 제가 상황을 좀 아는데요. 네. 사실은 김부겸 총리조차도 홍남기 부총리를 못 넘었던 거예요. 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의 그 제왕이시네요. 총리랍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또 짐작입니다. 앞에는 사실이고 제 짐작은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의 역할을 분담해서 나눠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 문제는 총리 당신의 신경 쓰지 말고 다 그렇죠. 홍남기한테 턴키로 맡겨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재부가 말이죠. 인수위에다가 35조 규모의 추경 계획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아니 민주정부에게는 못 주겠다더니 정권 교체되니까 윤석열이한테 35조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홍남기한테 다 속은 거야 이건. 다 속은 거야. 정말 홍남기한테 그 전권을 맡기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 어떻게든 좀 도와줄 방도가 없는가.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뭐 정말 몸이 달아올랐는데 이 홍남기한테 다 지금 막혀가지고 홍남기 때문에 정권 내준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만약 선거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은영
소장님. 지금 치르면 이제 이기죠. 넉넉하게. 그럴 뿐더러 마지막에 기재부에서 우리 이제 1차 추경 2월 10일인가요? 1차 추경할 때 14조인가 15조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공약은 30조였고요. 예. 그다음에 그 재난지원금 문제 추가로 지급하자 이야기 또 홍남기 부총리가 그때 또 뭉갰고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홍남기 부총리의 협조가 있었더라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겠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제 말에 동의 안 하실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동의 안 하시는 그 취지나 뭐 이런 그 어떤 마음속의 진정성 제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인사 실패는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예?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 실패 그 사례가 누구냐? 지금 대통령에 그렇죠. 당선된 윤석열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여당 대통령 후보를 낙선하게 만든 홍남기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최재형도 했고요. 최재형 국회의원 됐대요? 최재형도 종로에 있고. 됐잖아요. 어디 아니 아무 소문도 없이 어떻게 국회의원 됐어? 최재형도 무혈성. 있고. 저는 그 마지막에 우리 성관위 위원장 그분은 예. 저는 인사 실패라고 봐요. 그분도 예. 인사 실패. 기본적으로 노영민, 김수현 뭐 다 인사 실패입니다. 아니 노영민은 충북지사 나간다고 하대요. 네네. 준비하고 있죠, 계속. 저분은 그 부분은 진짜 실력만 없는 줄 알았는데 염치도 없네요. 야 진짜 염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김현미가 전북지사 나가는 거만큼 쇼킹해? 그보다 더 쇼킹하죠. 더 쇼킹하죠.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분은 또 윤석열 총장과의 또 관련 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남은 여생을 늘 반성과 성찰하시면서 벽 보고 지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아주 푹신한 매트리스 있잖아요. 네. 매트리스를 선물로 보내드려서 거기서 대가리 받고 계시는 뭐 물이 안 가게 그렇죠. 목표를 지지하는 푹신한 저기 매트리스 보내드려서 일생 저 대가리 받고 사시라고 좀 그러고 싶어요 심정이. 맞습니다. 이게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면 그 정부에 있던 청와대에 있던 분들이 무언가 하기에는 이게 활동 범위가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 절반의 지지가 청와대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 이야기가 이제 당 주변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인수위의 인선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시장주의적인 인물들이 지금 많이 포진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 그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흐름으로 가져가게 되면 상당히 좀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평가도 필요하고 인수위에 대한 어떤 또 평가와 이 올바른 정보의 제공도 지금 이 지지자들 또 1,600만 표를 찍어줬던 분들에게 되게 좀 중요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조국 장관이 쓴 이제 가불선진국이라는 네. 책을 제가 주말에 읽어봤거든요. 네. 잘 평가하셨더라고요. 그 책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좀 적절한 네.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평가는 잘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거기 어떻게 양정철이 거론됩니까? 아니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노영민은 나옵니까? 그게 정치적인 부분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이제 정책은? 정책적인 아니, 그 부분에서 들어가야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성장과 거시경제 지표를 통해서 선진국에 진입을 했지만 이 후불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사회권, 그쵸, 소셜라이트, 네. 노동권이라든가 복지권이라든가 행복추구권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유예돼 있다. 그런 희생 속에서 선진국에 들어갔고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노력을 했다. 문재인 케어라든가 이런 뭐 성과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보수 세력의 이 발목 잡기에 의해서 한계는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치적인 평가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니. 그 전문가라야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자기가 보고 들은 바만 써도 충분히 국민들에게 그렇죠. 거의 논란의 핵심에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회? 지금 그 책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네, 그거에 네.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인적 그 상황, 네트워크 안에서의 이야기들을 사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도 좀 이제 어차피 북콘서트 같은 거 이제 하시게 되면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바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한 15분 지났습니다. 예, 자, 윤석열 국정 기대하지 않는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49.6%, 50%가 됐습니다. 국정
기대하지 않는다. 취임하기도 전인데 취임하기도 한 40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 49.6%.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소장님? 이거 지금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 그 대통령 당선인들 인수 네. 2주 안에 한 조사들을 보면 예. 거의 80% 가깝게 또는 넘게 그 당선 이후에 이제 국정운영 기대감을 보여줬거든요. 네, 밀어줬어요. 네, 네. 예.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밀어준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좀 그보다 못한 사람들 80%까지는 네. 못 간 사람들은 어떻게든 마음을 얻고자 그렇죠. 마음을 얻고자 협치와 통합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두루두루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일들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네. 윤석열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이게 미디어 헤럴드와 리얼미터가 의뢰한 조사를 보면은 이 크로스가 났어요. 지금 부정적인 전망이 더 높은 상황이고 대통령 지지율, 그러니까 대통령 긍정 평가보다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긍정 전망이 더 살짝 낮아요. 그리고 지금 인수위와 관련한 평가에서도 잘한다가 29.6, 잘 못한다가 46.2, 보통이 17.7%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가장 최근에 된 조사예요. 26일, 27일 한 조사인데.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청와대 이전에 대한 것도 지금 반대가 많고 여가부 라든지 또 법무부 수사지휘권 폐지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갈등 과제 정책들에 대해서도 팽팽하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부정 평가가 지금 한 40%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긍정이 낮을 수는 있는데 부정이 지금 상당히 높다는 게 앞으로 이제 대통령 이제 한 달 뒤면은 대통령이 되는데 국정 운영하기에 초반부터 굉장히 힘들다. 보통 이럴 경우 이제 시작부터 레임덕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그 말씀하셨어요. 30%대로 내려앉으면은 뭐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냥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그냥 대통령 집무실로 관료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밥만 네. 처먹는 일밖에 남지 않는다. 뭐 그렇게 전 해석을 했는데. 그냥 밥만 먹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사실은 이게 내재되어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예. 윤석열을 찍은 게 그냥 정권 교체론 때문에 찍은 거지 윤석열 후보가 좋아서 찍은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사실 핵심 지지층이 없다는 뜻이에요. 약간만 실수해도 바로 무너진다는 뜻인데 네네. 청와대 이전 문제는 이제 바로 무너져 버린 거죠. 아니 사실 그래도 뭐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대통령한테 어떤 경고를 주는 그런 선거로서 의미가 있는데, 근데 미래 가치를 선택하는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이 뭐 임기가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5년 단임제 구조에서는. 근데 어떻게 5년의 미래에 확신이 안 서는 후보에게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는가? 부동산 투표가 있는 거죠. 부동산. 정권. 그러니까 이것도 미래 가치에 해당하니까. 그 정권이 망하든 말든 내 부동산은 별 문제 없겠지. 근데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 내 부동산이 위협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는 서울에 제법 있었다고 봅니다. 부동산 때문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인물을 이번에 안 봤거든요. 인물을 안 보고 이제 당세 중심으로 투표를 한 경향도 있어요. 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동산 문제도 있고 당세 중심으로 투표를 하다 보니까 인물이 당세 중심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 보고 찍는 거예요. 네, 당을 보고 찍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민주당의 어떤 대척점에 서 있으니까 정권 교체를 한 이 당이라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 당선이라는 이 대표 주자는 조금 흔들리더라도 당이 튼튼하게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이 좀 부족한 거를 당에서 채워줄 수 있다라는 사고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양당제의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금만 더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줘서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만족스럽지 못해도 민주당이 정상이지 저 비정상이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를 저 국민의힘을 찍으면은 앞으로 나라가 혼란스럽다 이런 그렇죠. 염려가 없었다는 거야. 그 이제 우리 정권 심판론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거기는 관로 쳐서 민주당 심판론도 같이 들어가 있었던 그런 겁니다. 것도 있는 거죠. 민주당이 조금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죠. 낙연이 형이 만약에 후보로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지금 얻은 것보다 사실 뭐 이제 이건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니까 하는 거지만 저는 좀 더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았을까. 한 몇 대 몇 정도로? 글쎄요. 그 정동영 그
그 정도 격차로? 네, 그 정도까지는 안 됐는데 그래도 한 250만 표 그 정도까지는 나지 않았을까. 아, 이번엔 24만 표 정도였는데 10배 정도는 차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박진영 예를 들자면은 네. PK에서 이재명 후보만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제일 쉬운 문제. 네. 그 문제 하나. 두 번째, 하나의 이벤트 장면으로서 마지막 홍대 앞에서 예. 이재명 후보가 보여줬던 그런 연출들이 가능했을까요? 하는 문제. 네. 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좀 저도 선거 사후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도 안 찍었다, 기권을 했다라는 또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를 득표를 올렸다는 거는 이재명 후보 개인기를 많이 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까 잠깐 소개하셨던 미디어 토마토 조사 네. 좀 세부적으로 한번 좀 살펴주시죠. 네네, 이게 지금 그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를 받아서 한 조사인데 1,008명 대상의 ARS 조사고 26일, 27일간 이틀간 조사가 됐는데요. 차기 정부 기대가 높다가 46.4, 낮다가 50.0. 기대가 낮다가 더 많고요.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이 갈등과 관련해서 누가 더 책임 있냐. 윤석열 당선인의 책임이 더 있다가 50.7, 문 대통령 책임이 있다가 42.9. 그리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 임기 끝까지 행사를 해야 된다. 이게 53%고요. 윤석열 후보 당선인의 요청대로 행사해야 된다는 40.4%입니다. 인수위 평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한다가 29.6%밖에 안 되고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게 좋겠냐, 그냥 유지하는 게 좋겠냐. 폐지가 38%, 유지하는 게 좋겠다가 41.1%. 지금 하나도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모든 게 지금. 예. 어느 것 하나 윤석열에게 유리한 없습니다. 없어요. 그 자료가 하나도 없고요. 더군다나 그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거의 53, 4% 정도가 반대를 다 하고 있어요. 서울도 반반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모든 문제, 제가 어저께 그 당선인과 대통령님 만남에서도 의제가 몇 가지가 될까 저 나름대로 해봤는데 한 7, 8가지는 되거든요. 굉장히 다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의제들을 다 기준으로 놓고 봐도 지금 여론 지형이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옛날에 우리 세계사 책에 야경국가 이런 이야기. 야경국가. 경찰 술래만 돌아라. 밤에 경비나 서고. 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경비대장이신가요? 윤석열 당선. 물론 이제 한국 사회 관료제가 보수적이고 안정희구적이다. 그리고 또 뭐 이 책상에 앉아서 탁상 공론에 이럴 수 있습니다만은 관료들이 아주 우수한 관료들입니다. 그냥 관료들한테 맡겨놓고 맛집 다니시고 그다음 세계 좀 일주하시고 그 정도 하시고 끝내시면 어떨까 그런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에도 국민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뭔가 일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앞으로 경비 쓰시면 되잖아요. 경비를. 아니 우리 국민의힘이 뭐 국민들 눈치 보고 또 더 나은 정치로 보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뭐 일도 없는 인간들인데 또 이렇게 권력을 모처럼 손에 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그 6년 만에 손에 쥔 건데 지들 세상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인수위에서 하는 거 보세요. 뭐 그냥 공무원 때 소리 버럭 지르고 또 심지어는 성희롱성 발언도 하고 그리고 뭐 MBC, KBS 언론 와라. 네. 뭐 그래서 또 이제 단단히 또 기틀을 잡겠다 뭐 이러는 것 같은데 기세를 잡겠다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완전히 과거식으로 가겠다는 거고 또 이준석이는 또 장애인 시위 관련해서 네. 뭐 앞으로는 뭐 대대적으로 뭐 막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뭐 원래 없었는데 그걸 아주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이런 모렴치 정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 선거를 한 2달 앞둔 상황에서는 좀 몸 낮추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원래 몸을 그렇게 당선자가 가장 지금 빛날 때가 사실 요 인수위 기간이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국정의 어떤 그 늪에 빠지는데 지금 그래서 허니문 이펙트라고 그래서 이 기간을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기간인데 지금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예, 없고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일단 이 당 자체가 사실 윤석열 당선인과 이렇게 밀도 있게 결합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입당 6개월 만에 대선 후보가 그러니까요. 당하고 이게 굉장히 좀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뽑을 수 있는 카드는 결국 사정 카드 내지는 말 안 듣는 놈들. 그렇죠. 그리고 정계 개편 카드 두 가지를 자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현 여론 지형인 거예요. 근데 그건 과거의 낡은 방식이고 네. 함부로 그렇게 시도했다가는 지금 깻잎 차이로 진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정계 개편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만은 우리 저 한기리 형이 나서도 그렇죠. 나서더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다고 저기 보여주는 게 결국은 민주당 내에 흔히 하는 이제 수박 또는 그나마 이제 중도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신 분들이 호남에 많아요. 근데 호남에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 몰표줬습니다. 그렇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함부로 저쪽 편에 서는 듯한 네네네. 그 제스처를 취하면은 네. 2년 후 총선에서 아주 몰패를 당할 수가 있다. 네. 그렇죠. 그렇고 이제 사실 제일 우려되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세력이 탄핵으로 망가져가지고 사실 지금도 재정립된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과거의 전통적인 이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관료라든가 또 이 흔히 하는 산업화 세력 이런 분들이 주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이에요. 김재원, 뭐 권선동, 권영세 다 검찰 출신. 하다못해 김도우, 그렇지. 김기현 그냥 이제 뭐 판사 출신입니다만 주호영도 조영도 이제 판사 출신. 그 법조가 판사인가? 법조가 대세를 이루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네. 그 법조도 주로 이제 검사 출신들이 대세를 이루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나름 이 혁신 역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것을 해석하고 판결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력이 떨어집니다. 규정을 적용하는데 탁월할 뿐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민주당에도 똑같이 적용시켜야 됩니다. 민주당도 지금 과도한 법조인들이 많아요. 예. 특히 다행히 이제 변호사 경험이 많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변호사 경험이 부족한 법조인들은 굉장히 깝깝합니다. 정치적 해석 능력이. 그렇지.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내가 심판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지. 그렇죠. 그 죄의 누명을 벗겨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정치에 나선다는 거는 권력에서 권력으로 수평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 뭐 국민에 대한 유권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뭔지조차 개념. 미국도 사실은 법조인들이 정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변호사는 라이센스를 딴 사람이에요. 변호사를 따서 사업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하면은 이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관료로서 근무한 사람들이 더 대접받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조인들이 그렇게 유능하지 않은 거예요. 정치권에서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30%대로 이제 내려가는 건 그 초읽기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40%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국정 기대한다 안 한다가 49.6, 국정 기대한다 리얼미터. 예, 그렇습니다. 리얼미터 자료를 보면은 미디어 헤럴드에 의한 자료인데 이게 46%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국정 기대 안 해가 국정에 대해서 기대가 낮다가 이제 50.0, 높다가 46.4. 그러니까 지금 한 46% 정도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가 지금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되면은 이 지금 현재 막 40%대가 아니군요. 네네, 40%가 아니군요. 네네, 아직은 좀 46%대인데 이런 경우도 사실 없었고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추진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반대가 그럼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도 아마 이제 개방을 하면 그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뭐 그 여론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지금 서울 시민들이 뭐 청와대 녹지원 안 가서 이제 그런 시대는 조금 지금 아니어서 그래서 그 청와대 개방해서 그 여론이 지지도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지금 생각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은 지금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41.9, 40% 초반이 나오는데 이거보다 떨어지잖아요.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이. 이러면은 이게 굉장히 혼돈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40%에서 30%대로 내려앉으면은 네네. 뭐 38에서 42 사이 요 정도만 나와도 이게 지금 당 지지율보다 밑으로 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에서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완전히 식물 대통령 만들어 놓고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다른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당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국민의힘에서는 당 지지율보다도 못한 국정수행 지지율이다 그러면. 차기 주자의 목을 매게 되죠. 아, 자기 주자. 네. 그래서 지금 그 홍준표 대구시장 출마를 하고 있는 분이 지역 그 여론조사 보니까 42%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미 지역에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차기 주자를 우리도 보유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에게 현재 상황에서는 지지를 밀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제 너도 나도 차기 대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움직임이 막 활발해질 거예요. 조기 레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기 레이스가 시작이 될 수가 아니 있는 아직 거죠. 대통령 취임도 안 했는데 벌써 차기 돼 있어. 야, 이거 뭐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아니 이거 보면은 그 아직은 우리가 이제 좀 입 밖으로 내긴 좀 그렇지만은 5년 완주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완주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사고도 안 납니다. 그 말씀처럼 그 용산 이전 포기하면은 다시 지지율 오른다고 봅니다. 저는. 아, 이 사람이 그래도 뭐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뻘짓을 했지만은 그래도 또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저렇게 접는구나. 뭐 이런 태도를 보임으로써 지지율이 더 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용산 이전은 끝까지 갈 겁니다. 아마 그게 본인의 유일한 성과로 남을 듯합니다. 아니 이거 도대체 그거 해서 뭐하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뭐 그게 타당한 이유를 열심히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낼 수가 없겠어요. 뭐 명분이 있어야지, 실리가 있어야지. 응? 나 참.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서 2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또 바로 지선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고 이런 그렇죠. 스케줄이어가지고 네.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면 뭐 하나 정신을 잘 안 차리길 바랍니다. 저는, 네. 저는 바라는 바가 다릅니다. 예. 자, 그래요. 그 여당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뭐 저쪽 얘기도 뭐 중요하지만은 송영길 서울시장론 이거에 대해서 뭐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상호 의원 같은 분은 또 반대하고 있고요. 이 송영길 서울시장론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 정치를 영어로 expectation 게임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대 게임, 예측 게임. 그건 뭐냐면은 가능성이 있고 개연성이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개연성이 있는 일인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만은 송영길 대표하고 친하잖아요. 예, 그래서 형이 그러니까 노코멘트라고 하는 건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한 10개월 동안 송영길 대표 편들지 않았나요? 그렇지. 유일하게 결단하는 심지어 대표다. 제가 씹었을 때도 굉장히 좀 그러지 말라고 또 말씀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명예부산 시민입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이런 저는 연관성을 갑자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시장은 여론조사 돌려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우상호 지금 의원님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서울시장이라는 위치가 갖는 그 포지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기 대권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머물렀다 가는 자리인데, 그리고 이제 지금 서울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좀 보수화되어 있습니다. 인구도 좀 줄어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서울은 문화와 정치, 경제, 행정 모든 거의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저도 이제 우상호 의원님 어저께 인터뷰를 봤는데, 선거에 대선에 진 지도부가 전략 공천을 받아서 나가는 경우는 여지껏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송영길 당대표가 지금 나가는 서울시장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새로운 어떤 도전이라고 보면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좀 어렵다. 생각 외에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이 서울시장이 후보가 아주 새로운 인물을 내세울 수는 없어요. 그 위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성과 인지도와 그다음에 정책 능력 이걸 다 겸비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송영길 후보가 그러면은 좀 부합은 하지만 이 시장으로 민주당 후보로 다시 나선다? 이거는 조금 저도. 아니 저는 그 사실 이 서울시장 선거에
오세훈 대 반오세훈으로 가면 이건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을 윤석열 대 이재명. 반윤석열, 그렇죠. 윤석열 대 반윤석열. 그렇죠. 그게 더 안정적이죠. 서울시장 그렇죠. 후보로 민주당에서 윤석열을 심판할 수 있는 그 상징성과 컨텐츠를 가진 사람을 내세우면은 그래서 이기면 그건 바로 윤석열 레임덕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제 그런 인물을 지금 있느냐 좀 더 잘 찾아봐야지. 김호수? 네? 김호수? 그거 재밌네요. 김호수를 내세우고. 지더라도 재밌는 선거가 아니 되겠는데. 그분이 안 나오시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전선으로 그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 반윤석열. 그래야 사실은 사람들이 오세훈 찍다가 윤석열 반대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일단은 이제 이 용산 이전 이게 없으면은 그 구도도 상당히 어려운 구도인데 청와대 이전이라는 이게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 윤석열 대 반윤석열에서 오세훈 아예 지우는 거죠. 그렇지. 오세훈 그래서? 대 붙어가지고 그렇죠. 오세훈은 또 미래 가치가 예. 있단 말이에요. 그 당에서. 그렇죠. 그래서 정면으로 붙기보다는 윤석열을 심판하고 싶어. 서울에서는. 지금 사실은 그렇죠. 이번 대선도 그 현 정부를 심판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현 정부에게 가장 각을 세웠던 윤석열이를 이제 소환해가지고 찍게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윤석열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후보, 그런 후보를 내세워야 서울 시민들에게 그래 이렇게 함으로써 윤석열 반대를 찍음으로써 윤석열에게 경고 효과를 보낼 수 있겠다라고 그렇죠. 그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죠. 생각을 그 합니다. 구도 안에서 그 구도가 만들어지면 사실 인물 변수는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송영길 시장이 만약에 송영길 당대표가 후보로 나오게 되면 무난한 후보긴 한데 무난하게 지죠. 그러면 그렇죠. 무난하게 지고 이 밑에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기초단체장을 최대한 지키는 거거든요. 기초광역의원 포함해서. 구청장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지키기에는 송영길 이분을 이제 인천시장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서울의 시장으로 나온다면은 유권자들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근데 있어요. 사실 2010년에 서울시장 나오려고 했었어요. 그때 그 양반이. 그랬다가 그렇죠. 이제 한명숙 총리가 나오면서 본인은 이제 인천으로 갔고 그렇죠. 인천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됐죠. 예. 예. 근데 이게 이 사실 지역민들이 참 그게 희한한 게 그 기초나 광역이나 그 단체장들이요 자기 지역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벌써 배탈을 하는 게 있어요. 작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저쪽 지역에서 뭐 활동하던 시장이나 이런 분이 이쪽에 와서 시장을 한다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정서가 좀 있긴 있어요. 서울도 저는 대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을 것 같지만 막상 이제 송영길 당대표가 출마를 해서 다니시면은 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송영길 대표든지 추미애 전 장관님, 박영선 장관님 이런 분들한테 왜 PK를 주목하지 않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부산 경남. PK 인구가 800만이 서울하고 비슷하죠. 거의 서울에 육박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선거 때 그 이야기 늘 말씀드렸죠. TK 별로 안 올라갈 것이다. 결국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대치의 새로운 시장은 PK다. PK. 그게 왜 그러냐면 PK를 한번 찍어줘 봤거든. 대선 때도 찍어줘 봤고 지난 지방선거 때도 찍어줘 봤기 때문에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번에도 PK에서는 우리가 선전했어요. 선전했죠. 그 가능성이 38% 충분히 남아 있는 거. 지금 네. PK에 맹주가 없어요. 김영춘 장관도 정기은퇴를 선언해버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제야로 가시는 거고 돌아가시는 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서 지더라도 내가 가서 PK 맹주를 해서 잠재적 대권 주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맹주가 된다라는 접근보다는 지금 이 PK가 경남 부울경 지역이 경남도지사로는 지금 김두관 장관이 이제 김두관 의원님이 이제 좀 안 하시는 걸로 했고 양문석 방통위원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부산은 지금 진짜 없습니다. 나올 인물이 국회의원들은 다 안 나오는 걸로 정리가 김혜영 전 의원 정도에는 거의 그쵸?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김혜영 김혜영 전 전 의원. 의원. 네. 네. 전 의원님이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 나온다고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근데 이제 여기 지금 구심점을 갖출 인물이 없는데 사실 그 시기에 지방선거 시기에 대통령님이 양산으로 내려가 계시거든요. 이제 그러면 새로운 구심점을 통해서 부울경을 하나에 묶어서 메가시티 구상으로 또는 신공항을 정점으로 해서 이거를 아우러낼 수 있는 인물이 현재로서는 송영길 대표가 좀 가장 근접해 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요구를 한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부산에 나와라. 네. 지난번 그 지방선거 때 부울경 우리가 다 먹었어요. 광역단체장. 그렇지. 네. 다 먹었고요. 부산에서도 18개인가 15개인가 중에 거의 9개인가 10개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기초지자체인 창원시 110만 가까이 되는 여기도 네. 지금 민주당입니다. 맞습니다. 그 시장 이름이 허성무. 아주 똑똑한 맞아요. 허성무 진짜 똑똑한 네, 사람이에요.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데가 김해예요. 김해시도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큰 데가 제가 알기로 양산인데 양산시장도 민주당입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로 큰 데가 거제일 겁니다. 거제도 민주당입니다. 맞습니다. 예. 큰 데 다 먹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먹었던 이 터전들을 뺏긴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지금 한 7개 정도 경남에서는 7개 정도 단체장 기초단체장을 지금 말씀하신 그 가장 큰 지역들 다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번에 분명히 지켜야 된다. 근데 지금 대선 결과 보면은 경남이 지금 6대 한 3. 6대 4. 예, 4까지는 안 됐거든요. 4 조금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구도 속에서 이게 지금 다른 데 좀 다 뺏기더라도 그 인구가 많은 그 4개 지역은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구심점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없다라는 거죠. 박영선 장관의 고향이 경남 창녕입니다. 창녕, 그렇죠. 예. 네. 박원순 시장도 참. 박원순 시장도 창녕. 이건 좀 만화 같은 얘기인데 퇴임 직전에 대통령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사면 복권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이번에는 못 나와도 왜 이번에 왜 못 나옵니까? 그게 바로 나오기가 5월 상당히 10일에 그 근데 지금 새로 사면 출범한 이야기가 예. 5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예. 5월 8일 사면설이 이제 솔솔솔 나오고 있는데 네. 5월 8일 사면하면 뭐 출마를 못 하죠. 왜요? 5월 8일 출마하면 아니 가능하고 뭐 저기 6월 1일이 그 선거인데 1일 선거. 후보 등록일이 5월 한 20일 전이니까 5월 20일 전이니까 네. 가능하죠. 가능한가요? 할 수는 있는데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나오시는 게 지금 재밌겠는데. 근데 이제 그때까지 스테이가 돼야 되잖아요. 다른 모든 게 사면이 어쨌든 뭐 될지 안 될지. 서류 만들어서 넣으면 되죠. 그거 뭐. 아니 다른 후보들이 미리 뛸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돼. 다른 후보들이 지금 너무 적게 나와요. 우리 쪽 후보들이. 예, 예. 그러면 분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 내일이라도 사면 복권 하시는 거죠. 아니 저는 이게 사실 이 권선동 의원이 굉장히 나쁜 분이더라고. 이거 다 김백이야. 권선동 그 MB 사면과 김경수 지사 이야기를 윤석열 당선자가 한 적이 없어요. 없죠. 권선동이 다 한 이야기야. 근데 권선동이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자기 정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런저런 MB 사면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과 MB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 주위에 측근들이 다 MB면들이야. 그렇지. 예. 그리고 지금 MB면들이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정말로 MB를 사면시키고 싶었더라면은 본인이 언론에다 떠드는 게 아니고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그때 조용히 살짝이 가서 말씀 한번 꺼내 보시죠. 그리고 하면서 김경수 지사 문제, 정경심 교수 문제도 같이 한번 꺼내 보시면 원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조언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본인이 언론에다가 터트려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 지지층들은 반대하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절반 정도는 반대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경수 지사의 사면 문제와 정경심 교수의 사면 문제가 좀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제일 좋은 건 김경수, 정경심만 사면 복권하고 MB는 그냥 감옥에 두는 거. 그건 다음 대통령이 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은 아니 그 MB가 윤석열이 윤석열 하겠어요? 당선인 하면 되지. 아니 이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 우리가 사면하고 너네 사람 너네가 사면하자. 그렇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거 좋네, 반대로 그것도. 서로 머리 깎아주기 이렇게 예. 돼서 예. 우리가 MB 사면해 줄 테니까 너는 그러면 김경수하고 저기 정경심 교수 사면해 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근데 있고. 너무 그렇게 하면 서로 머리 깎아주긴 당연히 안 될 거고 사면에 대한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이제 권한 남용이 또 막 그런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정치의 네.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네. 사면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쵸. 사면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입니다만은 현재 사면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으로 가야 되고 때로는 정치라는 게
자기 지지층을 위해서 한번 욕도 먹는 거예요. 늘 뭐 국민만 보고 할 거면은 여론조사하지 뭐하러 선거하고 정당 만들어요. 아니 제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정작 그 박근혜는 사면했으면서 사면 명분이 있었습니까? 건강. 건강이 건강 무슨 건강 괜찮다던데 구두 보니까. 신고 다니시던데 예?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뭐 말 그대로 네. 그 뭐 명분을 위한 명분이었던 것 같고요. 아니 뭐 물론 이제 그 양반이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데요. 아니 뭐 아니 MB 사면은 박근혜 사면은 괜찮고 MB 사면은 안 된다. 그것도 좀 전 납득이 안 되고요. 저는 물론 당연히 어느 사면이든 다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김경수, 정경심을 풀어줄 수 있다면은 저는 아니 뭐 정경심 교수도 명분을 잡기가 국민 통합이잖아요. 예. 사실 이 조국 장관 가족들 문제,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검찰권 남용 문제로 서초동과 광화문에 나누어서 국민들이 분열됐다.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한쪽 당사자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머지 한쪽 당사자는 사면해 준다. 이렇게 명분 내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지금 꼬여 있는 문제인데 사실 요새 지금 갑자기 이제 동영상이 뜬 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에다 대고 한 말 그거가 이제 영상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그때가 이제 임기 말에 저기 MB 인수위에다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거 들으면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반복이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짜 말씀하신 그 두 분에 대한 사면을 하고서 정말 그 통합의 차원에서 그걸 풀어주고 가실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거죠. 진짜 그걸 요구를 할 수 있는 얘기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서울시장 얘기했는데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 해볼 만합니까? 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한번 좀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죠. 경기지사도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후보 내면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그럴 것 뭐 같아요. 이제 건강 문제도 있고 정계 은퇴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민주당에서 하는 후보들이 개인 경쟁력 없다는 뜻이에요. 전부 다 이재명 지사한테 기대는 상황인 거지. 네. 개인 스스로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경기지사에 출마하는 것도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나 봐요. 예, 그 얘기가 지금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100%죠, 사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사례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번 대선부터는 정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변화가 클 거예요.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전에 문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경기지사를 이재명 후보가 또 나가는 것도 검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아까 이제 송영길 당대표께서는 저희 말 들으면서 섭섭해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김동연 후보가 이제 합당이 오늘 됐잖아요. 그래서 네. 민주당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요거 조정을 하는 문제 속에서 이재명 후보님이 다시 경기도지사 나오는 것도 지금 검토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쉽지 않은 상상해 보는데 네. 김동연 후보가 서울시장 나가는 건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연대를 했기 때문에 상징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김동연 후보가 경기지사 나가면 뭔가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저 양반 너무 좀 실리만 찾아다니네. 예,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안철수, 윤석열이 단일화했다. 그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서울이나 경기 중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안철수가 경기도 나간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예. 사실은 정당 정치라는 게 정당의 구성원들에게 내가 빚을 지게 하는 거, 그다음에 나의 지지자들에게 빚진 느낌을 주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걸 때로는 우리가 희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측면에서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출마한다면은 서울시장 나가는 게 저는 맞다. 그게 상식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경기도 30년 거주, 거기가 바로 과천이더라고요. 과천이고 어머니도 과천에 사시고 그래서 이제 연고성을 지금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안에도 후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다. 서울시가 문제구나. 서울이 문제예요, 서울. 아니 서울시장이 이러한데 서울구청장들은 또 어떨까요?
서울구청장들은 사실 이번에 그 서울 이제 좀 삼선되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삼선도 많지만 삼선은 국회의원들이 많고요. 구청장들은 18년에 되신 분들도 꽤 되세요. 네. 대선도 있으시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지금 서울이 완전히 민주당이 완전히 그 24석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25명의 구청장 중에 24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민주당이 다 갖고 있어서 90%. 네, 90%입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걸 조금 그 국민의힘 쪽으로 힘을 실어주려는 흐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인물, 그 광역단체장을 잘 잘 후보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아유 그래요. 저기 뭐 한강변 쪽은 아이고 굉장히 그 어려운 지역이 됐어요.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네네. 일단 재건축 들어가는 곳 그리고 이제 지역에 주상복합이 들어온 동 이런 데들은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고 보면 참 너무 대단한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그렇잖아요.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이 싹쓸이했습니다. 어떻게 싹쓸이했느냐? 그때 그 재건축 뉴타운을 했죠. 그 탄돌이라고 그랬잖아요. 탄돌이, 예. 탄돌이가 아니라 타운돌이. 타운돌이. 네. 그래서 뭐 강북까지 싹 먹었고 저기 도봉구에 우리 김근태 형님 지역구도 누구야 신지용가 그 친구가 먹었고 그쵸. 예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2011년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이겼단 말이죠. 그거는 뭐 MB에 대한 어떤 심판 정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먹혔던 것 같은데 그쵸. 근데 2008년에 무르익었던 부동산에 대한 욕망이 어떻게 2011년 가서 이렇게 반전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게 네. 정치는 이제 우리 철학적으로 가치 상대주의라고 하거든요. 네. 옛날에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것처럼 주택이라는 것은 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MB가 그 당시에 뉴타운을 했지 않습니까? 네. 뉴타운을 하고 나니까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집을 짓고 나면 복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마을에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딱 그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2008년도 만들어진 집들이 이제는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재건축도 해야 되고 이런 지형들이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재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그걸 또 해결을 못 하신 거예요. 삼선하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서울에서 이 부동산 민심이 역풍이 불어가지고 민주당이 이 서울에서 우리가 대선 득표에서 밀린 거다 이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서울시장 후보를 내보내기 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서 당이 발표해야 됩니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후보를 내는 게 저는 순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게 그 뉴타운이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구도심에 대한 거를. 근데 결국 못했어요. 박원순 시장이 되고 나서 여기를 뉴타운식의 개발보다는 정비 사업, 정비 쪽으로 이게 방향을 바로 정비 사업. 예, 정비해서 마을을 살리는 이런 쪽의 복원 작업들을 했는데 마을 정비 사업형으로. 근데 그것도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크게 못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규제를 완화하는 형태의 그 정책을 지금 가져가니까 이제 그게 지금 지역에서는 먹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이 뭐 20년, 30년 돼도 재건축 안 해줘요. 재개발도 좀 그렇고. 근데 그 지금 서울이 전반적으로 구도심은 낡은 곳은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높다. 이런 부동산적인 거를 좀 이해를 잘 하면서 접근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 구도심은 국민의힘 찍어요. 그렇죠. 재개발해서 뉴타운 돼서 신도심 들어오고 나면 민주당 찍어요. 그러니까 그 소득 수준, 예. 그 월 소득 기준으로 이 지지 성향을 구분해 보면 400만 원 이하 때는 다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500에서 700 사이, 그 다음에 700 이상 여기는 다 민주당이 500에서 700은 민주당이 많고요. 700 이상은 반반이에요. 국민의힘 반, 민주당 반. 이런 지금 소득 기준으로 볼 때 정당 지지 성향이 이런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걸 민주당이 좀 잘 이해를 해서. 그래서 제가 열불토하는 게 네네. 민주당은 집권 하면 꼭 자기 지지층들 괴롭히는 집만 골랐어요. 그러니까 세금이나 이런 거. 샐러리맨들만 그렇죠. 세금 올리고. 그렇죠. 계급을 배반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계급을 배반하고 자꾸 정의감 투표만 하라고. 그렇지.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네. 뭐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네네.
그 자기 사람들을 챙겨주질 못합니다. 아, 그런 면이 있죠. 야,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 무슨 혜택을 받으려고 그래. 이 친구 봐라. 아니 정의에 반하네. 이렇게 몰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민주당 정부에게 충성을 다하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뭐 불이하게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했으면은 그만한 어떤 정치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걸 불온시해, 죄악시해. 그러니까 누가 의리를 지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200에서 400만 원대 소득을 월소득을 가진 층이 민주당의 지지층이었고 특히 이제 DJ 정부 이후에는 이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 그 왜 저소득층이 보수를 지지하는가 이거 갖고 논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400만 원대까지 이게 확장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가 다 연령대가 20대, 뭐 30대, 40대까지 다 포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2층이 그렇게 많이 표를 줬다는 거는 정말로 그 원인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소득과 이걸 봤을 때 이렇게 많은 표가 나올 수 없는데 나온 이유가 뭘까?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이 정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가 있는가. 이래서 다 지금 투표는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소득 기준으로 보면은 이 200에서 400 사이 여기가 딱 그 중산층에 진입하기 직전의 사람들 여기를 민주당이 앞으로 타겟을 하지 않으면 서울에서 앞으로 표 먹기 정말 힘들어요. 이 사람들 있으면 서울에 못 살죠. 결국에는 이런 식이라면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그 반사체 정치를 할 겁니까? 발광체 정치를 해야지. 그렇죠. 그렇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이 계급 계층 정당의 아이덴티티를 복원을 해야 돼요. 복원을 해야 되고 네. 또 하나 좀 보태자면은 뭐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저는 완전 고용 국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꿈을 꿔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조국 장관이 이제 들어오실 때 그때 2016년쯤인데 그 강남 좌파가 민주당을 엄청 지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지. 민주당의 당세가 서울에서 많이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자영업층, 소상공인층에서 전문성을 가진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거의 700만 원 이상대 소득층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책이 여기가 지금 민주당의 지지층이 서울 같은 데선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광고 좀 하겠습니다. 광고를 저희가 안 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자, 빵준서 미니 크루아상 냉동 생지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공인 제과 명장 제11호 박준서의 빵준서 미니 크루아상은 저희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테디셀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게 또 몇 개 있어요. 우리 집에도 사 먹어요. 이거. 네, 맛과 품질이 보장돼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우리 박준서 명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없다면은 이분이라도 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겉바 속촉의 정석. 빵준서 미니 크루아상을 김용민닷컴에서 소개합니다. 요즘 1가구 1 에어프라이어 시대인 만큼 가정에서 에어프라이어로 쉽게 구워낼 수 있는 빵준서 미니 크루아상은 에어프라이어로 170도에 15분만 돌리면 길 가다 멈출 수밖에 없는 빵집 냄새 부럽지 않은 크루아상이 완성됩니다. 물론 오븐으로도 구울 수 있는데요. 가정용 오븐에서 190도에 20분 정도 돌리면 완성됩니다. 아이고 뭐 오븐이든 에어프라이어든 이 굽는 동안에 풍겨나오는 이 빵준서 미니 크루아상의 어떤 향기 온 집안을 행복하게 만들고 커피를 또 부르게 만들죠. 예. 자,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클로플도 바삭바삭 고소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와플 팬으로 따로 기름 두를 필요 없이 빵준서 미니 크루아상만 넣고 구우면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지만 그 맛은 최상급의 크루아상이니까요. 꼭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빵준서 미니 크루아상 냉동 생지 12개가 들어있는데 16,900원이고요. 빵준서 미니 크루아상 냉동 생지 2팩 12개 들어있는 거 곱하기 2가 되겠죠. 26,900원입니다. 자, 훨씬 싸지네요. 자, 전 상품 무료 배송입니다. 많은 사랑 바랍니다. 너무 맛있네요. 이것 때문에 제가 살찐 거예요. 저는 보통 밖에서 밥을 먹고 집에 들어가는데 네, 이걸 집에 가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와플 기계에 넣어가지고 그 크로플이라고 합니까? 그걸 집에서 만들어서 애들이 간식으로 먹거든. 이 아빠도 하나 줘요. 이게 향기가 너무 이게 집에서 먹으면 그래요? 네. 자,
윤석열 씨는 판매를 자제해 주시기, 구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살이 찝니다. 살찐다는 거 농담이고. 네. 맛있네요, 진짜. 이런 걸 안주감으로 쓸 수는 없죠. 응? 빵이 안주가 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여러분. 예. 조각들까지. 가루까지 다 드시네요. 자, 다음 광고입니다. 마이보험 체크. 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데요. 그 증거,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계약한 장기 보험, 종신보험 같은 건데 월 평균 보험료가 5만 원 미만입니다. 이 얘기는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왔다는 의미인데요.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말립니다.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로 체결률이 낮은 이유는 상담 후에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무료 상담입니다.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것 제로입니다. 네.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가 하지만 결정은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 단일 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 마음 든든해지는 보험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my보험체크.com, 전화는 1800-7917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2개가 제가 하고 있는 거네요. 저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모든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네. 아주 친절하고 좋습니다. 아니 정치평론도 해준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까지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동영 TV에 네. 그 댓글을 달으셨더라고. 박진영 씨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가입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마이보험 체크 사장님, 정치평론은 우리 나와바리야. 거긴 넘보지 마시라고. 예. 보험 상담은 여기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여기 최고가 또 한 군데 더 있어. 그 7,000원 운전자 보험이라고. 거기도 우리 광고 주거든. 예. 2군데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요. 오늘은 마이보험 체크로 연락하시고 7,000원 운전자 보험 광고하는 날은 또 7,000원 운전자 보험에 연락하시고. 예. 자, 이재명 후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면은 그 인천 계양의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그런 방식으로 원내 진입을 해서 여의도 정치에 발을 들이고 또 8월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고 이 그림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뭐 먼저 얘기해 보시는 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인천 계양으로 나오시는 게 좀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 이제 대통령 되시는 분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프로세스를 밟겠다고 하셨는데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에 출마해서 꼭대기를 다시는 것보다는 총선 때 이제 비례로 1번을 다시든지 끝번을 다시든지 이런 형이 제가 아는 어떤 정치 이제 역대 사례들에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송영길 시장이 어쨌든 나오면은 그 보궐로 들어가신다. 그게 조금 저는 어색하게 보여져요. 아니, 근데 어색한 건 맞아요. 이게 왜 어색한지 아세요? 송영길 시장이 서울 나온다는 게 어색하니까 그래서 덩달아 어색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그 지사가 뭐 어디 보궐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이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와 대척점에 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윤석열 정부의 탄압을 받았을 때 이 대응하는 측면에서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국회의원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면책 특권도 있잖아요. 그 국회에서 발언한 것과 관련해. 또 그리고 만약에 체포를 하려 한다. 그것도 다 그 회기 중에 그럴 경우엔 또 저기 그 체포 동의안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안 중요하다고 보는 게요.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재명 후보 정도 지사 되는 분이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이 검찰이라든가 경찰 수사에 불응했다. 그럼 정치적으로 더 위험해져요. 아니, 이제 저는 그건 중요한 그 문제는 아니라고 상황까지 가는 거는 저쪽도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아예 그렇게 방어막을 치는 게 아니 그 저놈들이 상식적인 놈들이면 이런 고민도 안 해요. 이런 걱정도 안 해요. 그 다음 선거 때 출마하시면 되는 거지. 근데 이놈들이 그런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예. 때는 이런 부분에는 정통 전략가인 JYP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 JYP. 네. 왜냐하면 전부 다 잔수의 아이디어를 자꾸 내놓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잔수의 아이디어를 내놓으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재명 그 지사님을 이런 스타일이라고 봐요. 야구 선수들 중에 지명타자만 잘하는 선수가 있고 수비를 같이 일루 수비를 같이 해야지 타자로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는 쉬면 안 돼. 끊임없이 일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빨리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정상적인 거는 당대표를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8월 달에 전당대회에 나오시는 거에 저는 맞다라고. 이게 첫 번째 목표다. 첫 번째 하나의 그 과정이다라고 저는 상정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나머지 국회의원이 되느냐, 보궐선거에 어디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나간다. 또 그 나가는 전에 송영길 대표가 빠지는 지역구에 나간다. 또는 뭐 조정식 그 후보가 빠지는 지역구에 나간다. 안민석 후보가 빠지는 지역구에 나간다라고 상정하는 순간에 이것 자체가 좀 잔수로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어색한 거고 대부분의 이 대권 주자들은 고향에서 출마하거나 아니면 비례로 들어가거나 이런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색한데 일단은 당 대표를 나가시는 게 맞다는 거죠, 저도. 일단 당대표로 잡으시는 게 그래야지 나머지 거는 다 이제 그 밑에 그렇죠. 그 레벨이 공무되는 것, 부차원적인 그렇죠. 것들 이런 것들인데 이 아이디어만 자꾸 내시는 분들이 그런 아이디어 내는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재명 지사의 이 활로라든가 길을 열어주는데 오히려 저는 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끼고 좋아하시지만은 가만 계셔 주시는 게 하물며 지사님이 보궐선거에 국회의원이 되는데도 방해 요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당대표가 되시려면은 저는 뭐 당대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러하지 못하다면은 좀 뭐랄까 이거 저놈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놈들이에요. 이제 6월 지방선거 끝나면은 바로 발톱 보일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저래서는 그렇게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저놈들은 지금 정치가 불가능합니다. 통치가 불가능해요. 뭐 어떻게든 좀 자기들이 핸들링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의회 구조가 뭐 자기한테 우호적입니까? 또 국민의힘이 또 만만합니까? 그러니까 사정으로서 다들 즐겁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응? 저는 그 송영길 대표든 조정식 의원이든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지사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본인이 서울시장 나가고 본인이 경기지사 나가는 거는 본인의 문제입니다. 본인의 문제고요. 5월 1일 전에 사퇴만 하면은 보궐선거 지역은 생겨나는 거고요. 그때 가서 논의해도 충분합니다. 본인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연관성을 통해 가지고 광역시도지사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상황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인데요. 그게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대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두 분 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시죠? 네. 예. 저는 보궐선거 나가는 것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성남에 자리가 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럼 나가죠. 제일 쉽죠. 네. 어쨌든 국회의원 되는 길이다. 그렇죠. 그리고 인천보다 경기도가 또 명분이 더 있고. 그렇죠. 그렇지. 서울은 또 나가셔도 됩니다. 어려운 곳이니까. 서울은 또 전국적인 종로나 이런 지역이기 데 때문에 나오면 나가야죠. 종로는 아니고. 끝났고. 아니 서울시장에 나가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레벨이 좀 다르고. 레벨이 달라요? 네. 근데 저는 도리어 서울시장으로 나간다면은 제가 서울시장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윤석열 심판, 윤석열 레임덕이 바로 오지 않겠는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낙선이 된다면 또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저는 그 가능성을 어디에 무게를 둬야 될지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 말아야 한다 그런 입장은 없어요. 예. 제가 그 지도자의 3대 인, 어질인, 참을인, 잔인할인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때로는 참을 필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그 지금 이준석의 브레이크 없는 장애인 혐오. 예. 그 지난번에도 그 뭐랄까요? 그 성별 갈등을 조장하더니 저는 뭐 여성 혐오라고 보진 않습니다. 성별 갈등을 조장한 것. 이거는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 뭐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니 운명대로 그 안고 태어났어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지 그게 또 부모가 누구지 그걸 우리가 뭐 결정해서 나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어떤 지역, 또 성별. 지난번엔 지역주의로 재미를 보더니 이 낡은 정당이 이번엔 또 성별 갈등으로 또 재미를 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혐오의 정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상대성을 서로 혐오하는. 그렇죠. 이거 참 큰일입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그 이야기 있잖아요. 꼬마 괴벨스. 예. 이 옛날에 그 히틀러라든가 나치가 유대인들만 학살한 게 아니고 장애인이라든가 집시, 소수민족 그렇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탄압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물론 뭐 이준석 대표가 일치한다는 건 아니고요. 일치한다는 건 아닌데 사회적 약자들이 왜 이런 이 공공시설에 와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가 말할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말해도 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당에 모여서 뭐 결의대회 봐야 누가 보도를 해주고 누가 주목합니까? 사실은. 이런 이준석 대표와 같은 똑같은 식의 비판이 언제 있었는지 압니까? 4.19 때 자유당 정권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대학교 안에서 이야기하지 왜 대학생들이 대마로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 그렇지. 이야기하고요. 87년 6월 항쟁 때 군사 정권이 그 이야기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문을 열심히 닦아서 너네들이 나중에 기성세대가 되면 바꾸지 되지 않느냐. 학문을 학문. 예,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하시고 싶다면은 좀 인격 수양을 먼저 좀 닦으시고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랜 혐오의 정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약자와 약자 사이의 싸움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 대개는 서민분들이실 텐데. 그렇죠. 직장인들. 정말 시간이 그분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시위로 인해서 그 차를 못 타고 그렇게 해서 늦으면은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과 또 장애인들이 왜 나왔겠어요?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법률상으로 다 보장된 장애인의 이동권을 말이죠. 현실에서 이게 실행이 안 되니까 결국 이분들이 이제 시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권리를 예? 관철하겠다고. 그렇죠. 응?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지 못한 정치가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장애인들을 혼내주겠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식으로 이야기하면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하면 안 돼요. 이 정의론적 관점에서 보면 차등으로서의 정의라 그래요. 예.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해주고 그 사람들이 층계를 밟아서 공정한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선별적 복지에도 동원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 자체에 반대를 해버리잖아요. 완전 경쟁이잖아요. 이거 뭐 약육강식의 사회고 선별적 복지도 아니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이준석 당대표 당선됐을 때 기대했던 게 우리도 많이 기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이 갈라치기 이게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인은 갈라치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통합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지금 무슨 입장으로 이렇게 계속 갈라치기만 하는지 결국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하는 거는 그 이동권을 주장하는 그 시위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 입장에 서겠다 이 얘기인데 그 시민들 속에서도 또 불편함을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걸 관용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선진 문화의 하나에 그걸 끌어올리는 게 바로 이제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그거를 그 낮은 수준에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빨리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만 그 당 안에서도 그 카메라 TV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거 유럽의 신나치예요. 유럽의 신나치들이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TV를 끊으시고 그 좀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하여튼 근데
그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혐오의 정치는 먹히는 사람들한테 또 먹힙니다. 먹히니까 예. 절반에는 먹히니까. 그렇죠. 지역 감정 갖고 그 지역 감정을 그렇죠. 유발한 자들이 덕을 봤습니까? 아니면은 손실을 봤습니까? 덕을 봤어. 이런 그 혐오 정치를 어떤 식으로든 좀 차단하고 응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에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도덕론적 그 관념론적 질타만 할 뿐이지. 그렇죠. 네. 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걸 이거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국민의힘에도 어른이 있다면 이거 꾸짖어야 돼요. 꾸짖어야죠. 이 부분은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가치의 문제고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전략이 존재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돼서 이 사람은 지금 전략만 있는 거예요. 슬픈 현실은 어른들이 그렇게 질타해봐야 들을 턱이 없는 우리 이준석이란 점이죠. 예. 그래 그 친구는 뭐 반성이나 성찰 이런 게 없는 괴물 같은 정치를 배웠어요.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번에 대선에서 이긴 게 자기 덕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재미 붙인 거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정치를 게임으로 전락시킬 장본인입니다. 여기에 또 호응하고 있는 이런 젊은 남성들이 있어서 더 안타깝고요. 사실 그 20대가 민주당의 여성들이 표를 많이 줬잖아요. 네. 이 이준석 당대표를 극혐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그래, 싫어해서. 이 친구는 큰 정치는 못해요. 이제. 그러니까요. 예. 자, 지금 뭐 수사 지휘권을 뭐 없애겠다, 뭐 민정수석 없애겠다 이러고 있고 윤석열이 이러고 있는 가운데 아직 여당에서는 검찰 개혁 제대로 하겠다. 김용민 의원이 이제 대표적으로 깃발을 들었는데, 근데 몇몇 언론들이 여당 내에서 속도 조절론이 나온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야당이 된 마당에서 소를 잃은 마당에서 또 속도 조절론 해야 됩니까? 아니 2년 동안 못한 거 이제 좀 하겠다고. 아니 2년이 아니죠. 5년 동안 못한 거 이제 좀 하겠다는 건데 이것마저도 속도 조절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느 놈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저는 뭐 거의 못 봤는데요. 뭐 언론에 지어낸 이야기도 있다. 언론에서 속도 조절론. 언론에서 속도 조절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일단은 이게 지금 그 검수안박이라고 해가지고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지금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게 검찰의 기소권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그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 포함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걸로 좀 정리는 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속도 조절론을 하는 게 저도 지금 여기 와서 이 이야기가 있었나 지금 싶어요. 네. 하여튼 지금 그 얘기들을 언론들이 솔솔 지금 그렇죠.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게 사실은 있는데.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고요. 네. 이것만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를 지킬 수 있는 저는 방법이다. 그렇지. 그리고 그 여기에서 나중에 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든 말든 이 정치적 이 투쟁의 과정이 또 다른 타협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밀어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 이 마당에서 이런 속도 조절론에 또 휘둘리고 그러면요 민주당 진짜 무능한 정당이 됩니다. 칼을 뽑았으면 뭐 사과라도 찔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저 호응하는 인간들이 있으면 다 기억했다가 다음에는 아주 경선 단계에서 아주 그냥 이뿐만이 아니고 사실 정치라는 게 우리 개혁과 통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개혁이 먼저 나오고 투쟁이 먼저 나오고 통합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투쟁을 해가지고 뭐가 다른지 뭐가 잘못됐는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다른 점이 있으면은 합의 볼 건 합의 못 보면 끝까지 싸우는 거고 그게 정치거든요. 네. 우리 이제 정당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당을 하는 이유가 가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당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면 여론조사 해가지고 늘 통합해버리고 말지 절충해버리고 말지 뭐로 정당하게요. 그리고 지금 이 검찰 개혁은 이전에도 한 80% 정도의 지지를 받았어요. 명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뽑지만 따면 되는 거잖아요. 기소권에 대한 부분.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거 명분이 있는 싸움이에요. 네. 그 뭐 이거에 대해서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해당 행위자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질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야 진짜 이재명 후보의 후광이 무섭다라는 걸 저는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막 뭐 당사에 모여서
집회하고 그렇게 해서 압박을 느껴서 의원들이 그 박홍근 의원한테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승리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늘 주장합니다만은 원내대표를 당의 넘버 2 정도 위치해 줄 거면은 원내대표라고 해서 의원들끼리 뽑는 게 아니고 당원들 투표라도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당원의 대표가 높은가, 국회의원의 대표 간선이 높은가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원내대표를 국회의원들끼리 뽑을 거면은 최고위원보다도 뒷순위로 밀려나야 된다고 봅니다. 왜 최고위원들은 지금 당원들이 뽑거든요. 저도 주변에서는 박홍근 의원이 당선될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가서는. 근데 박홍근 의원 자체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정보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이번에 당선되고 나서 뒷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대인관계도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소통이 잘 되는 인물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당하고도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야권 안에서도 선두주자, 이제 그 586 그때 그 용태론이 나왔는데 그 바로 밑세대가 지금 박홍근이 70년생이잖아요. 71년생인가요? 69년생입니다. 69년생이에요. 네. 아 69년생이에요? 네네. 그래서 김어준보다도 어려요? 네. 네. 그래서 그 70년 이제 딱 초반 세대가 이제 당의 어떤 주류 세력으로 지금 올라왔다. 이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대적 기대보다는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아유 왜 우리가 집권을 하지 못했지만 172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회 정부다라는 생각으로 법률로서 저는 실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표적으로 중대선거구제 문제, 그다음에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그다음에 그 기초의원들 3, 4 이 석으로 하는 4등도 하는 뭐 문제 이런 것들 약속을 지키는 이 내부 개혁 혁신을 해야 되고요. 내부 혁신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년 남았잖아요. 그 이제 21대 국회가 야당이든 마당인데 이제 그 반환점을 돌 시점에 야당이 됐는데 2년 동안 그 의회 다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존재감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2년 후에는 틀림없이 소수당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혁성을 가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가 돼야지 우리 저 박광원 그 형님은 좀 이지고잉 하시는 분으로 판단이 되고 그럼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양반이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동안. 응? 자기 지역구 챙기는 일 외에 이렇다 할 입법 활동 혹은 한 게 뭐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할 때 중재안 내가지고 중재안을 냈어요? 그 물타기를 한 물타기도 하고 뭐 아니 많습니다. 물타기가 업적일 수는 없지. 예. 그래요. 사실 180석이 이제 앞으로 못 얻을 의석일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빨리 개혁 과제들은 빨리빨리 좀. 그러니까 제 생각은 민주당의 회생은 8월에 이재명 당대표가 되고 또 이재명 그 대표와 또 뜻을 함께하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개혁을 또 견인하고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정말 좋은 정치. 2년 동안은 큰 선거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2년 동안 그 정말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세워서 총선에서 또 승리하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 또 승리하고 지방선거도 승리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거 이대로 그냥 뭐 적당히 해도 된다? 그 순간 이제 이거는 진짜 죽는 길로 가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목 잡는 게 아니고 책임지고 우리가 한다라는 책임과 투쟁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민수위에서 임대차 3법 문제, 검찰개혁 문제,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거의 국회를 무시하는 생각입니다. 국회 다수당이 만들어 놓은 걸 그걸 바꾸겠다는 인수위에서 바꾸겠다 그런 의견을 낸다는 그런 거는 강력하게 투쟁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장 누가 해야 할까요? 언제 하반기 국회의장? 거의 지금 김진표 의원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의장으로. 지금 할 사람들은 우리가 박병석 맛으로도 좀 부족해서 김진표 맛까지 봐야 됩니까? 당내에서는 그 할 만한 사람이 이제 뭐 변재일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 얘기. 이상민도 있습니까? 국회의장을 없애버리면 어떨까요? 차라리. 그죠? 아니 저 5선들 있습니다. 저 네. 조정식 의원도 있고 안민석 의원도 있고. 그렇죠. 거긴데 다 경기도지사다. 떨어지시면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니 우리
송영길 의원도 있잖아요. 그게 5선인데 영기죠. 아깝죠. 송영길 의원은 좀 아깝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집행부로서의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럼 원래 이 국회의장 자리가 때로는 있으나 마나 정치하신 분들이 하는 자리 비슷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폐해가 너무 커요. 우리 박병석 BBS의 폐해가 너무 커. 그렇잖아요. 뭐 하려고만 하면 합의하라 이러고 그 해외 여행이나 다니고 말이죠. 그 엉뚱한 사람 저기 꽂아가지고 그 여러 가지로 또 구설에 오르고 대전고등학교 후배인가? 저는 뭐 꼭 5선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4선이 할 수도 있어요. 4선도 있고 뭐 3선도 있고요. 그런 선수 파괴도 국회 개혁의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처럼 대통령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이 집행부 권력이 막강한 나라에서 사실 다선 국회의원이 별 필요도 없습니다. 별 필요도 없고 5선씩 하고 뭐 도지사 나오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고요. 한 4선 하면 집에 가야죠. 솔직히 말하면. 삼선 금지가 통과가 좀 돼야 될 것 뭐 뚜렷한 업적을 남겼으면 모르겠는데 네. 있으나 마나 하면서 선수나 싸운 사람들 정치인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앞으로 민주당이 개혁 의제를 이제 어떻게든 입법화할 때 국회의장이 대차게 이걸 받고 직권상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야당이니까. 네. 그 뭐 그냥 아무나 갖다 시키면은 예컨대 뭐 김진표, 뭐 이상민 세워봐. 또 합의호라고 이상민은 윤리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기 의장실이 아니라. 하여간 저기 그 하반기 국회의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총대 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좀 찾아서 이렇게 선임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노영민 형 끝내 출마하겠죠? 전 못할 거라고 봅니다. 못할 거라고 봅니까? 저 내려가서 1인 시위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저기 김용민 TV 쩔쩔 TV에서 네. 노영민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를 또 다룹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빅뉴스를 좀 안겨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네. 예. 자, 오늘 정치생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낙관할 수 있다면은 그건 내공입니다. 내공이 있는 민주시민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저 박진영 교수님, 이은영 소장님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